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혹시 최근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없는데. 은행의 고유 업무는 예적금 위탁, 대출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은행 문턱이 높다고 느끼신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혔고요. 내년에는 은행 대출이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실시한 일이 애꿎은 서민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혜영 기자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금융권에서는 이 요즘 시기를 네. 대출 빙하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은행 저 은행을 다니면서 과연 나한테 대출을 해줄 곳이 있느냐 네.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대출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심해졌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시중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주택담보대출, 예를 들어 네. 신규 주택 그 잔금 치르고 이러는 거요. 여러 가지 대출 조건을 붙여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8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네. NH농협은행이 일부 가계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그날 하루 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네. 다른 은행에까지 다 불똥이 튀어서 그 은행은 해주느냐,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 중단, 뭐 그랬다가 다시 약간 뭐 오픈을 또 해준다. 했다가 뭐 네. 다시 중단 이런 식으로 막 돼서 지금 현재에는 NH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정부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서 네. 이렇게 지점별로 월별 신규 한도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지점은 안 되는데 또 저 지점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러니까 지금 그 대출을 받아야 되는 고객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뭐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여기는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난민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는 DSR, 쉽게 말해서 버는 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뭐 네. 복잡하긴 한데 이제 그거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월급에 한해서 네. 갚을 수 있냐를 보고 빌려준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산이 있더라도 인컴이 없다면 네. 특히 뭐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은행에서 돈 일절 못 빌리는 이제 세상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가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는 금융 당국의 판단 때문입니다. 네. 물론 금융 당국은 부채 비율 같은 거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그 금융권에게 또 은행들에게 이러이렇게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예 나서서 이렇게 대출을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한 것은 금융권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에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막 더 높아져도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렇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뭐 이렇게 선출이 네. 된 네. 이재명 전 네.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지사. 같은데 네. 여기는 지금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국가 부채가는 높아도 되고 네, 높아도 되고. 가계 부채는 조금만 높아도 이게 옥죄고. 근데 뭐 좋게 얘기하면은 내 부채까지 국가가 관리해주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자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침해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네. 1금융 당국에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안 해주면은 당연히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어디 사채시장까지도 그렇죠. 갈 수 있는 다른 거예요.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예. 자, 지금부터 조목조목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문제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부는 가계 대출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네. 부동산 때문이다. 네. 쉽게 말해서 영끌에서 젊은 애들이 네. 은행에서 돈 왕창 빌려다가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계 대출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거의 해버린 셈입니다. 아니, 영끌은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영끌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책임을 다 국민한테 뭐 넘깁니까? 자,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막으면 이 영끌족들이 집을 못 살 것이고 네. 집을 못 사면 당연히 부동산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다. 그다음에 네. 가계 부채 비율도 저기 떨어질 것이다. 네.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네. 일단 은행 대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만 집을 삽니다. 그렇죠. 네. 네. 부자들만 집을 사죠. 그렇죠.
부자들이 또 돈을 벌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집값은 지금 뭐 제가 정확히는 이렇게 뭐 지난주랑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잡혔다고는 하는데 별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잡혔다고 얘기했는데 그 잘 읽어보면 네. 행간을 일부 지역이 잡혔다고 네. 그렇게 이제 네.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행 대출 막는다 그래서 집값이 잡힌 것도 아니고요. 네. 자, 현금 부자들은 다 집을 지금도 부동산을 사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진짜 서민들 어떻게든 집 한 칸 진짜 영끌을 해서라도 네. 진짜 집을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그 서민들만 지금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도 막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전세 누가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전세 사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막은 이유는 네. 다른 집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집이 두 채인데 네. 나머지 한 채를 전세로 둔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국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일부분만 보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전세는 집 없는 서민이 사는 게 전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 굉장히 참 전세랑 좋은 제도가 있어서 사는 건데 어쨌거나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중단을 해서요. 네. 얼마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풀어주겠다. 네. 자, 그랬는데 최근 지금 27일 보도에 따르면은 네. 전세 대출을 하는 국내 17개 은행 전부 다 네.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 쉽게 말해서 전세가 5천만 원이 올랐다. 그것만큼만 딱 빌려준다는 소리입니다. 네. 또 여기다가도 또 지금 조건을 단 거죠. 자, 우선 모든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참 우리나라에는 집 한 채가 거의 재산의 전부인 분들이 네. 제가 알고 대부분 있기로는 그렇죠, 대부분. 90% 이상 네. 우리나라의 집값.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 융자금이 10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내 돈이에요. 네. 사업하시는 분인데 너무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1억 원이 정말 급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과거 같으면 융자가 전혀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네. 뭐 10억짜리 집이면 한 1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상 필요한 거 급한 그렇죠. 거 집 담보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렇죠. 네. 그게 전부 다 막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생활자금 지원이라 그래서 네. 1억 원을 찔끔찔끔 주는데 그것도 무슨 뭐 어떻게 쓰면 안 된다 어떻게 쓰면 안 된다 너무 많은 조항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사업하시는 분은 1억 때문에 10억짜리 집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1억을 빌리려고 사채를 쓰려고 이 금융권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금융권이 아니 사채 시장으로 내몰려야 됩니까? 그럼 이분들은 지금 집이 내가 10억짜리가 있는데 돈 1억 때문에 은행에서 안 빌려줘서 사채에 쓰라.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10억도 비싼 거 집이니 팔아서 팔아라. 사업을 해라 뭐 네. 이런 마인드인데 그러면 그분 만약에 팔고 네. 양도세 내고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또 뭐 코로나로 힘들어진 그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 돈 넣고 그럼 그분은 또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 분은 강남 되게 비싼 집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이제 금융권의 문제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부동산 때문이라고 봐서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제일 못했다는 항목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네. 항상 그렇죠. 1위던데. 1등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번 그 대출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나온 그 금융권 대출에 따지면 이는 제2 금융권도 지금 막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1 금융권 말고 2 금융권도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 무슨 뭐 명동에 무슨 일수 뭐 그런 분들 네, 찾아가야 되는 네,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말 경제의 음성화를 네. 아주 지향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요. 아주 근시안적으로 가계 부채 비율 높으니까 은행 대출해주지 말라 그래. 사람들 돈 필요한 사람들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집 팔라 그래. 아주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건 은행을 지금 대출을 받으러 다니시는 서민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엄밀히 따지면 은행의 고유 업무 방해입니다. 네. 시중은행은 다 주식회사고요. 주주가 있습니다. 네. 그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은행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은행의 주요 사업 모델은 대출이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자 받아서 뭐. 그럼요. 그거를 지금 하는 국가가 거니까. 나서서 네. 아예 하지 말아라.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렇게 권고한다가 아니고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짜장면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짜장면집이니까
짜장면을 팔면서 네.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네. 팔면서 뭐 주변의 위생을 보든 아니면 뭐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딱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여기 이 짜장면 집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일단 짜장면 팔지 마. 네. 그리고 이 집은 그냥 앞으로 짬뽕만 팔어. 왜냐면 짜장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그냥 단기적이고 정말 근시안적이고 1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금융권, 특히 은행 대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그 피해를 지금 우리 서민들만 고스란히 떠안게 생긴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민들만 떠안는 고통이 되게 많으네요. 그렇죠.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는데 네.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 최근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와 이제 만나서 전 지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걸 계승하고 싶다. 예.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